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은 친일파에서 애국자까지 서로 다른 평가가 엇갈려온 인물입니다. 애국자라는 것은 물론 아들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지적들은 조작된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족문제연구소는 김용주 씨의 친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2건을 발굴해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료가 김용주 씨가 단순한 친일파가 아니라 일제의 침략 전쟁에 대한 적극적 부역자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 김용주의 친일 행적이 제기될 때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부친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거나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최근에는 김용주에 대한 평전이 출판되면서 부친이 애국자적 삶을 살았다고 강조합니다. 과연 그럴까?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밝혀주는 자료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 전쟁이 극에 달하던 1944년, 일제는 가미가제로 불리는 자살 특공대까지 감행하면서 전투기가 부족해지자 대대적인 비행기 헌납운동을 벌입니다. 1944년 7월 9일 아사히 신문이 조선에 배포했던 남선판에 실린 광고입니다. 광고의 제목은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 일제의 비행기 헌납을 독려하는 문구가 이어집니다. 시국은 확실히 승리냐 죽음이냐의 결전의 한가운데로 돌입하고 더욱이 적은 공군으로서 승패를 결정지으려고 한다. 적의 맹렬한 공습하에서 묵묵히 조국 수호에 애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형, 우리 동생.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그리고 좀 더 비행기를이라고 외치는 필사의 요청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광고는 누가 냈을까? 그 명단이 광고와 함께 적혀 있는데 일본인 이름과 함께 김전용주, 즉 가네다 류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전용주는 김용주가 창시 개명한 이름입니다. 김용주는 이보다 1년 전인 1943년 9월에도 일제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기명 광고를 냅니다. 역시 아사히 신문 중선판에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징병제 실시를 찬양하고 반도의 청년, 즉 조선의 젊은이에게 일제가 저지른 대동아 전쟁의 총알바지로 나설 것을 독려합니다. 난폭하기 짝이 없는 숙적 미영을 지금이야말로 물리쳐 멸망시키자. 징병제 실시에 대한 반도 동포의 간절한 요망을 드디어 구현했다. 우리 반도의 정예여, 천황의 존엄한 위세 아래 우리 반도의 인재가 빈틈없는 전우회로 미영 경멸의 전선에 서는 날이 온 것이다. 대동아의 천지에 깊숙이 진군하여 황국의 흥패를 양 어깨에 짊어진 황군이 숙적 미영 경멸에 혁혁한 전과를 거듭하는 가을. 2,500만 반도 동포, 특히 젊은 반도 청년에 거는 기대가 실로 크다. 1억의 환호와 축복 속에 있는 반도의 젊은이들이여, 고련히 일어나라. 결전이 자네들을 부른다. 이 광고를 게재한 사람이 나오는데 포항 지역의 김전용주, 즉 김용주가 등장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일본 제국을 위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라고 선동하는 행위야말로 이건 굉장히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료 발굴을 통해 일제의 군용기 헌납과 징병을 독려하는 아사히 신문 광고 2건을 비롯해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보여주는 일제 공문서와 신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개의 광고 게재 시기에 김용주는 포항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비행기 헌납과 징병 독려 광고를
단체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이제 김명주는 독특하게도 기업 이름을 쓰는 동시에 본인의 이름까지도 밝혔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행하고는 맞지 않는 현상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밝혔을까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전쟁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뜻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신문 아사히 신문에 실린 김용주의 기명 광고를 보면 그가 단순 친일을 넘어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는 1920년부터 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야학 활동과 초등학교 설립, 신간의 활동 등 민족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940년 이후 해방 때까지의 그의 행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해방 2년 전부터 칩거 생활을 했다는 말과 달리 뚜렷하고 일관된 친일 행적을 보여주는 당시 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자료가 날조됐거나 이름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김세범 PD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가 일제강점기 때 사업가와 정치인으로 성장했던 곳입니다. (1936년) 그가 사재를 털어 다시 세웠다는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는 김용주를 기리는 송덕비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학교를 운영한다, 초등학교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그냥 보통 그 정신이 아니지. 참 이분 가면은 포항 사람들이 전부 다 존경을 해. 포항 발전을 많이 일으키고 인재도 그 영흥국민학교에서 인재가 많이 나왔다고. 김용주는 1936년부터 해방 때까지 약 10년 동안 포항의회의원과 경북도회의원을 지냅니다. 김용주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선인 농민편에 서서 조선 총독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제 공문서와 당시 신문에 등장하는 김용주의 행적은 애국적인 삶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943년 서울 부민관에서 전선 공직자대회가 열립니다. 징병제 실시를 찬양하고 적국인 미국과 영국을 경멸하자는 조선인 공직자 걸기 행사입니다. 조선 총독부 고이소 총독과 정무총감, 조선 군사령관까지 나섰습니다. 이 행사의 참석자 명단과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제가 공식 작성한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경북도회 의원 40명 가운데 조선인 의원은 단 2명이 참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친일파 서병조와 김용주입니다. 김용주는 이 자리에서 황국신민, 내선일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나옵니다. 가장 급한 일은 반도민중에게 고루고루 일본 정신문화의 진수를 확실히 통하게 하고 진정한 정신적 내선 일체화를 꾀하여 이로써 충실한 한국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당면에 신사를 건립하여 모든 민중으로 하여금 신을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면 일본 정신의 진수에 철저히 젖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앞으로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과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받들어 모셔질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하여 모든 것을 신께 귀의라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하여 현세의 신이신 천황께 귀의라는 것입니다.
김용주가 내선일체를 상징하는 대구 국채명진관과 대구 신사건립에 각각 1,000원과 2,000원을 헌납했다는 기록도 함께 발견됩니다. 경북 도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김용주의 행적을 기록한 당시 신문기사입니다. 1940년 2월에 열린 도의 회의에서 숙량한 황국 신민으로서 내선일체의 이상에 향하고 있으므로 옛날과 같이 불온 사상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있지 않으므로 반도교육의 일대 전환할 시기인 줄 생각한다. 황국 신민과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1942년 3월에 열린 의회에서는 북지방면에서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악전고투를 계속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 전보를 발송하자. 중국에 주둔 중인 일본 군대에 감사 전보의 발송을 제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한참일 때죠. 한참일 때인데 거기에 싸우고 있는 일본군한테 침략군이죠. 일본 침략군에 대해서 위문을 하자. 위문 전보를 보내자라고 하는 게 그 김용주의 발언이다. 그러면 이런 발언 자체가 신문이 없는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게 보면 1940년 이후 일제의 침략 전쟁에 협력하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들 단체의 결성식과 참여자를 소개하는 당시 신문기사 곳곳에서 김용주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1941년 5월 국민총력 경상북도 수산연맹 이사로 선출되고 2달 뒤 국민총력 경상북도 평의원으로 임명됩니다. 1941년 9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1941년 12월에는 조선임전보국단 경북지부 상임이사로 선출됩니다. 국민총력과 조선임전보국단은 일제가 조선인들의 전쟁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한 민간단체입니다. 당시 임전보국단 경북지부의 주요 명단을 보면 지부장에는 친일파 장직상, 이사장에는 친일파 신옥, 그리고 서병조, 정해붕, 문명기 등이 김용주와 함께 상임이사로 나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중추원 참의를 지내는 등 경북 지역 거물급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가 결정한 친일파 1,006명에 포함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김용주의 경우 1920년대부터 30년대 중반까지 야학 활동과 초등학교 설립, 신간의 활동 등 민족적 행보를 보였지만 1940년 이후부터 친일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에 감사 전보를 제안하고 비행기 헌납과 징병제 동료 광고를 내는 등 일제 말기 침략 전쟁에 협력한 증거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김용주가 1937년 이후에 적어도 중일전쟁 이후에 벌인 각종 행태, 발언, 그다음에 행적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선일체를 얘기하더라도 그냥 내선일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선일체가 필요하다. 내선일체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 사람들이 전쟁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용주가 1937년 이후에 이제 해방될 때까지 한 1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벌인 각종 친일 행위는 적극적인 전쟁 범죄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용주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1943년부터 해방 때까지 치과 생활에 들어갔다는 표현으로 일제 말기 행적을 감췄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포항 지역 인사들도 김용주의 행적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립니다. 남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권력 관계가 있고 반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주 민감한 부분에 눈은 자기는 피하고. 많이 어려우세요? 저희가 그냥 설명하는 입장에서 옛날의 역할에서 좀 객관적인 판단을 평가를 제가 하기가 김무성 대표는 언론이 제기해온 부친의 친일 행적 의혹에 대해 기사가 조작됐거나 이름이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 이렇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붙인 김용주 씨의 노골적인 친일 행적은 일제강점기 공문서와 언론 등 각종 문헌에서 여기저기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친은 애국자였다. 친일 행적은 부친의 이름이 도용됐거나 날조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김무성 대표 측은 이번에 발견된 친일 행적 증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방 70년을 맞은 지난 8월 15일 김무성 대표에 붙인 김용주 씨의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이 출판됐습니다. 책 표지에는 광복 70주년 기획 새로운 역사인물 찾기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책 어디에도 이 시리즈의 기획 의도가 무엇인지 2편이나 3편에 다룰 역사인물이 누구인지 언제 다음 편이 나오는지 언급조차 없습니다. 저희 기획위원도 제가 아는 또 인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또 내가 또 정치하는 집안에 또 저희 이제 집안도 또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이미 이제 내정은 아니고 이미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책에는 평전이라고 써 있지만 1940년 이후 김용주의 친일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이 9가지고 잘못한 게 1가지인데 그것이 비중으로 따졌을 때 잘한 것이 9인다면 이분은 오히려 우리 역사에서 좋은 분이, 이게 쉽게 해서 좋다 나쁘다로 볼 때 좋은 분이 아닌가. 심지어 평전은 일제강점기 말 일제가 조선요인 3,000명 암살 작전을 계획했고 김용주가 대구 포항 지역 총살 대상 조선인 1호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썼지만 그 근거는 김용주 본인이 한 기녀에게 들었다고 쓴 회고록 내용이 전부입니다. 일본 기녀 한 사람이 나에게 기묘한 이야기가 있으니 별실에서 꼭 좀 기다려달라는 귓속말을 건네왔다. 평소 그녀와 나는 연회 때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 몸가짐이 얌전한 여자로 서로 담담한 호의를 가질 정도였을 뿐 그 이상의 특별한 관계는 없었는데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한 중대사를 나에게 일러준 그녀의 호의와 의협심을 지금껏 잊지 못하고 있다. 취재팀은 대표적인 한국 근현대사학자 4명에게 일제 말기 일제의 조선인 암살 작전에 대해 물어봤지만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의 아버지라는 코너를 따로 만들어 부친의 애국심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해촌 김용주. 그는 민족의 순환기와 격동의 세월 속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자주독립에 앞장섰고 소신과 신념으로 교육과 정치의 길을 걸어왔으며 김무성 대표는 지금까지 친일 의혹을 받고 있는 부친에 대해 애국자적인 삶을 살았고 친일 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없으므로 친일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가 약 7,000명 정도를 구성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이 친일 반민특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그것의 약 7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정된 1,000명이 아니라고 그래서 친일파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김 대표는 최근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공과 과 중에 공을 먼저 봐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공과 과가 있는데 그동안 과를 너무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공만 봐야 됩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좌파들이 만든 부정적인 역사관이라며 한국의 진보 좌파 세력들은 정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 건국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좌파와의
역사 전쟁의 승리로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을 만들어 친일 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학생들이 배우던 7종의 교과서가 다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사관에 의해서 집필된 교과서를 배우고 있었는데 교학사에서 긍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이제 발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국정교과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보 좌파 세력이 준동하면서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무성 대표 측은 그동안 부친의 친일 이력에 대해 일제강점기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부친의 이름을 도용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새로 발굴된 김용주의 친일 행적이 담긴 공식 회의록이나 기명 광고 등에 대해 서면으로 김무성 대표의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에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새누리당 대변인실 측은 최근 사위 문제로 민감해 김무성 대표에게 질문을 하지 않기로 출입 기자들과 협의가 됐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기자들은 김무성 대표를 따라다닐 뿐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원호원 보좌관님한테 그 해촌 선생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막지는 마시고요. 아니 절차를 안 지키시는데 어떻게 안 아니 보좌관님한테 보고 안 받으셨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보냈는데. 잠깐만 그럼 요 사진 하나만 보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은. 아니 무조건 안 하면 어떡해요. 사진 하나 좀 보시죠 이거. 아 좀 왜 이러세요? 네. 아니 밀지 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랑요?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임 기자님 잠깐만. 절차를 지키세요. 아니 좀 얘기 좀 합시다 좀. 대표님 이게 1944년 사진이에요. 잠깐만요. 아니 이게 요게 저기 해촌 선생님이 절차를 지키시라니까. 아우 잠깐만요. 막무가내가 하시는. 막무가내로 안 하는 게 더 막무가내죠. 네? 아니 동당의 대표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더 막무가내죠. 제가 막무가내입니까 이게? 공당의 대표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막무가내죠. 아니 대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지키시라고요. 김무성 대표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럼 구하셔야죠. 양해를 구하지 않아요. 인터뷰를 하기 싫은 거는 본인 마음 아니에요? 그 대답을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질문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질문을 못 하게 하세요? 대변인이시라는 분이 대변인이 김무성 대표의 심기를 대변하는 분입니까? 이거 끝나고 인터뷰를 안 하기로 룰이 돼 있어요. 기자랑 상의하면은 우리나라 기자 전체가 질문을 못 하는 겁니까? 룰을 안 지키세요? 뉴스타파 취재진은 김무성 대표가 소속된 미방위 국정감사장에도 찾아가 봤지만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라 그래서 반드시 그 친일 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후손이 선대가 저지른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비화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친일 반민족 행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인식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외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본인의 답을 들을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청년들이 상례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이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당의 대표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그가 아버지를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마사지를 해왔다면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는 친일 청산의 문제를 진보 좌파들이 만든 부정적인 역사관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의 내용을 국가가 정하는 국정교과서 체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친일의 역사마저 교실에서 지우려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김무성 대표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에 대해 새로 나온 친일의 근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밝혀주는 자료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라고 선동하는 행위야말로 굉장히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한국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세의 신이신 천황께 귀의라는 것입니다. 당병들에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 전보를 발송하자. 대표님 이게 1944년 사진이에요. 잠깐만요. 아 이게 요게 저기 해촌 선생님이 결찰시키라니까. 잠깐만. 막무가내가 하시는. 막무가내로 안 하는 게 더 막무가내죠. 네? 아니 공당의 대표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더 막무가내죠. 제가 막무가내입니까 이게? 공당의 대표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막무가내죠. 아니 대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반시대적, 반역사적, 반사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나경원 원내대표 수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갔으면 커지지 않았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예. 오히려 키운 면이 있습니다. 키웠죠. 어설프게 변명하고. 어설프게 한 게 아니라 예.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당 대표로서 원내대표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의견 중에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고. 같은 아류예요. 그것을 더 이상 기대해서 징계해서 오늘 뭐 강남에서 몰래 한다는데 또 김진태 후보는 경선 후보에 나오면은 징계를 할 수 없다. 당헌 당규를 들고 나왔고 일부 윤리위원들의 말씀은 후보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사안이다. 하지만은 이 김진태, 김술래 이 두 의원을 후보로 받아준 것 자체가 징계를 하지 않겠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간 벌면은 또 무슨 일이 터져서 없어질 거다. 그런데 진짜 우리 사당이 이번 말은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우상호, 노회찬, 박지원 이 세 사람이 뭉쳐서 새누리당 격파작전을 하자. 특히 제가 김무성 대표하고 만나서 내가 20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40표 달라 했더니 저한테 형님 40표 됐습니다.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분위기가 좋아져 가지고 60표 이상 확보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결을 했는데 62표 차로 탄핵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건 똑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법적 판결과 역사적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더 좋은 기회고 양심적인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 포섭해서 15명이 국회 대청소를 해버리면 돼요. 15명 정도 15명이 부족한데 안전하게 20표는 확보하고 나가야 된다. 이것을 사당 지도부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못하겠으면 박지원이를 모셔가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왜 웃어요? 아니 근데 그건 물론 뭐 의원님의 노력도 있지만 그 촛불에 모였던 그렇죠. 그러나 수백만의 지금 사람들이. 현재도 국민적 분위기는 그렇게 조성됐다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국회의원 3명씩이나 제명을 할 수 있을까요? 대청소해야죠. 언제까지 이것이 반복돼야 됩니까? 지금 몇 년째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간 반복되는 거죠. 아, 그 이번에 진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저는 종지부를 찍어야죠. 예.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일로 그 피해자들, 영령들의 가슴에 못을 쳐야 됩니까? 자, 그래서 국회 제명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관철시키게 노력하시겠다는 거고. 그렇죠. 예죠.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또 이게 정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김무성 대표님과 또 김문수 대표님이 쌍두마차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새로에는 정점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And also two politicians represent.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Why don't you become president later? 우리에게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동의하십니까? 옆 사람 우리 나선자는 이 시대에 대하여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것은 The reason why we get to have this kind of world. 태극기 집회들이 선동하는 걸 보면은 looking at the propaganda made by those 태극기 rally people.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막 선동을 하고 있어요. They take advantage of President Park, former President Park, and they instigate and spreading false propaganda. 그리고 돈통을 수도 없이 갖다 놓고 And they place a lot of boxes or something where they gather money.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And they are reaping money out of the people's pocket. 돌리는 소문에 의하면 according to some like rumors, 태극기 집회에서 어떤 사람은 뭐 돈을 70억 벌었다고 하기도 하고 some people made about earned about like 7 billion won. 어떤 사람 뭐 30억 벌었다고 하기도 하고. And some people say that this guy made about like 3 billion won out of 2억, 태극기 rally. 3억을 돈 버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 그랬어요.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who made about like hundreds of thousands once. 이거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That's a crime.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Korean people are not supposed to be astray by those crimes. 지금 두 번째 주제로 이 태극기 집회가 국민들을 속여먹는 걸 보면 looking at the situation by which this 태극기 rally organizers deceive Korean people. 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as a prophet of my generation, of my era. 정말 제가 밤에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I cry in tears, cry hard in tears every single night. 어느 시대 어느 국민이든지 거짓에 속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Because in any generation and any kind of era, if people are deceived by the falsehood, that's doomed for the country. 좌파들은 촛불에 속았으며 The leftists were fooled by the candlelights. 우파들은 태극기에 또 속고 있는 겁니다. But the conservatives are deceived by the 태극기, the 이대로 national 가면 flags.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If this goes on, continues on, this country will be destroyed. 지금 여기 김무성 대표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there's Representative Kim sitting right in this service. 잠시 들린 것이 아니고 He didn't just stop by.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등록해서 우리 교회 신실한 성도가 되기로 결심을 한 He 것입니다. determined to register himself to be an official member of our church. 내가 그래서 김무성 대표님이 듣기 좋으라고 내가 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So I'm not just speaking this to please Representative Kim. 저는 김무성 대표님 우리가 오기 전부터 Because even before Representative Kim stopped by our church, 제 하는 말을 자세히 여러분이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you need to re-examine what I said before. 제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시청에서 연설했는가. How I preached and I shouted in the Gwanghwamun Square in front of the city hall. 아주 본질적인 말을 내가 할게요. Let me give you something very crucial and very 오늘날 essential.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망하게 된 것은 The reason why we've got this leftist government and this country is almost doomed to death. 그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님이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인 겁니다. 이거는. It's actually we need to acknowledge that this claim that Representative Kim led all the impeachment process, and that's why we are facing this disastrous situation. That's a false. 수도 없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a lot of people who care and concern on me. 목사님 절대 그 말 하지 마십시오. Pastor, you're not supposed to say that. 김무성 대표님의 하는 김무성 대표님이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됐다. 이 말에 대하여 concerning the rumor that all this country has gone crazy since Representative Kim has led all the impeachment process. 대한민국에서 정가운 목사가 유일하게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But I got to realize I'm one of the very first persons in this country who have recognized that that's not the case. The rumor is false. 언제부터 알았냐? Since when? 탄핵 태극기 집회 막 광란에서 수도 없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나와서 할 때부터 저는 알게 된 거예요. I get to realize that ever since all the people took to the street waving their Korean national flag in a friendly manner. 어리석은 국민들이요. Those people, the poor people. 불쌍한 국민들이요. Poor Koreans.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으면 됐지. They were occupied by the Japanese people for the 36 years. 6.25를 겪었으면 됐지. And you've gone through the Korean War and that's enough. 나라의 절반이 공산주의한테 뺏긴 것으로만 보고도 깨달아야지. And you should have understood and realized what we are supposed to do after seeing all this tragedy. For example, like the first half of the peninsula is communized. 지금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딱 베네수엘라 되는 겁니다. If we goes on like this, continues on this path, Korea will be just like Venezuela. 베네수엘라가 뭡니까? You know what is Venezuela? 기가 막히죠. That's very miserable. 그 나라는요 땅만 파면 석유가 펑펑 솟아난답니다. Because Venezuela is a country where people, if they just dig down the ground, they will be able to gather. They will be able to get a lot of oil.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And they could have much well off. They could have been much well off than Korea. 또 한동안은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And they were pretty well off for the last decades. 근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Then what happened to their country right now? 이충근 박사님 지금 미국 가셨기 때문에. Because since Dr. Lee is in America right now. 국민들의 전체의 체중이 몸무게 있잖아요. 몸무게가 베네수엘라가 북한처럼 The average weight of the Venezuelan population. 전체 체중이 10kg가 줄었다는 거예요. 10kg가. They lost about 10 kilograms on average. 쓰레기 차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오면은 once the trash cars comes and kind of like drives around to gather and discard the trashes. TV 뉴스를 통해서 못 봤습니까? Didn't you see that on the television? 확 달려들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걸 찾느라고 달려드는 걸 못 봤습니까? They gather on the trash car to get some food out of it. 그게 좌파 지도자의 선동에 넘어가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That's because the Venezuelan people were fooled by the leftist leader. 대한민국도 이대로 가면 If this country goes on like this, 우리는 석유도 없어요. 석유도. You know, we don't have any oil. 한 방에 끝납니다. We will be destroyed just instantly. 어제 이번 주 며칠 전에 일본의 그 고이즈미 수상이 A couple of days ago, the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아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What did he say? 동해 앞바다에서 함대끼리 이렇게 만났었는데 the warships kind of clashed in the East Sea. 우리나라 레이더가 조금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Maybe the naval force of our country, Korean naval force, got something on the radar. 일본은 지금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 주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Japan is just waiting for the things, instances like that to occur. 어제 그 아베가 하는 짓을 보면 What Abe did and said yesterday. 한국하고 국교를 단교하겠다 하는 이 정도의 벌써 내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Abe is almost as hawkish as much as to the kind of discontinue the state relations with Korea. 일본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Why is Japan so hawkish like that? 미국하고 한국과의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Because they recognize that the alliance, military alliance between America and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llapsed.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even if that's the case,
President Moon, 지금 한국을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발광을 들고 있습니다. he is trying his best to sell this country off to North Korea. 절대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But we Koreans are not supposed to be deceived by that.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We're not supposed to be fooled by the falsehood. 거짓 위에 집을 지으면 그건 무너지게 돼 If 있습니다. we build a house upon the falsehood, the house is supposed to collapse. 제가 지금 이 시점에 At this point of the moment, 김무성 대표님을 앞으로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I'd like to 앞으로 한번 invite 나오십시오. Representative Kim 박수로 to the 한번 podium. 맞이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him with the. 대한민국을 거짓으로부터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We need to save this country from the falsehood. 그래야 나라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That way we can have this country survive. 위로 올라오십시오. 위로 올라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위로 올라오십시오. 예. 등치가 누가 더 커요? 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토크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 우리 대표님이 워커힐에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단의 최고의 어른들을 모시고 우리 대표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불과 한 2주 전에 했는데 길자연 목사님, 이영규 목사님, 지덕 목사님 이거 다 모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단의 최고의 어른들이십니다. 제가 이 대표님의 그 간담회를 내가 주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우리 대표님에게 그랬습니다. 이제는 교회 좀 다니시죠. 이렇게 했더니 몇 분 더 이렇게 시간도 없이 바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죠. 박수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잽싸게 끼어들었죠. 어차피 다니시려면 우리 교회 다닙시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저에게 오시게 되었는데, 우리 대표님은 원래 그 고향이 어디십니까? 태어난 고향이 저는 부산서 태어나고. 부산서요. 원 고향은 경상남도 함양이고. 함양이고. 아버지는 경북 포항에서 활동하셨어요. 포항에서요. 그러셨군요. 근데 정치를 하시게 된 동기는 어떻게 정치를 입문하시게 되셨습니까? 광주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국군이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해서 민주화 투쟁을 시작하다가 결국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도 민주화 운동 그때 하셨나요? 김문수 지사만큼 세게는 안 했습니다만 그 반 정도는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근데 저희들 국민들은요,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잣집 이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에 찬바람 한번 안 맞아보고 그냥 과잉보호 상태에서 있다가 그냥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정치 이게 높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구만요. 아버지는 절대 정치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정치 입문할 때는 어느 쪽으로 하셨습니까? 그 민주화 추진 협의회 창립 멤버로 참여해서 김영삼 지도자를 모시고 민주화 투쟁을 했었습니다. 민추협이죠. 예, 민추. 그럼 민추협 동기들이 지금 야당 여당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반반했습니다. 제가 지금 공동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그러면 저쪽 편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명령하세요. 까불지 말고 말 들으라고. 그러셨군요. 그 사람들하고도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너가 좀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바른 소리를 좀 해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본론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그 서울역과 강화문의 그 태극기, 그야말로 골수분대 태극기, 저도 태극기의 태극기 집회 지도자 중에 하나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탄핵이 된 것, 탄핵이 됨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파 정부로 넘어간 것은 김무성이가
박근혜를 탄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이 마치 교리처럼 지금 그 대기부대, 사실 대기부대 많지 않습니다. 괜히 떠들어봤자 국민의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막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태극기 집회에서 화형식을 수없이 많이 당하고 제가 나를 팔아먹은 역적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 감옥소에 여성 대통령이 고생하고 있는데 사내 대장부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제가 침묵을 해왔습니다만은 역사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월간 조선에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요 정치하신 분들이 김문수 지사와 송영석 의원 계십니다만은 요새는 많이 정치가 깨끗해졌습니다만 과거에는 권력자들이 공천 장사를 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국회의원 공천 한번 받으려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권력자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을 맹세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이래서 공천을 받는 게 우리나라 정치 풍토였습니다. 제가 여당의 당 대표가 되었을 때에 이 수십 년간 우리 정치의 악행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공천권을 권력자로부터 빼앗아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말하자면 미국식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제가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많은 회의 끝에 우리 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상향식 공천 제도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대로만 갔으면 우리가 최소 180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을 비롯한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다 하는 한 10여 명이 되는 의원들을 공천을 안 주기 위해서 이 한구란 사람을 보내서 이 상향식 공천 제도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당의 지지율은 42, 3%, 민주당은 18, 9%밖에 안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총선만 무난하게 치렀으면은 180석 이상을 얻었고 그래 되면 최순실 사태가 생기더라도 원만한 수습을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불과 한 보름 정도 공천 파동을 겪고 난 뒤에 국민들이 도저히 이거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실망감에 선거를 참패해가지고 우리가 122대 민주당이 123석 한 석 부족했는데 그때 우리 당에서 공천을 억울하게 못 받고 나가서 당선된 의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바로 입당 조치를 하게 되면은 129대 123으로 국회의장을 우리 당에서 가져올 수 있었고 그래 되면은 탄핵 같은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없었는데 그것마저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국회의장을 뺏기고 그런 상황에서 최순실 사태를 맡게 된 겁니다. 여러분, 헌법의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의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최순실에게 그 권력을 갖다 행사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받은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지금 구치소에 가 계시는데 이 사실은 김무성 당 그 당시 대표가 박근혜 탄핵을 주도함으로 탄핵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했다. 이것은 저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란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지금 제가 안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우파 국민들이 이 어리석어 가지고 촛불에 한번 속았으면 됐지. 촛불에 한번 속았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태극기에 거짓에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전혀 내가 조사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무성 대표님이 그때 이제 당 대표를 하셨는데 아까 한 말씀을 제가 들 테니까 공부를 똑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정치 몇 년 하셨죠, 우리 대표님? 저는 30년. 30년. 그 30년이니까 당 대표 하면은 들어가. 아니 나가. 아니 나가라고. 저 밖에 주방에 저 교육자들 빨리 주방에 정신이 나가. 그래서 저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저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저렇단 말이에요. 그 나라 망하는 거 이렇게 되면 뭐냐? 김무성 대표님이 일생 정치를 하고 당 대표하면 이제 정치의 제일 마지막이죠. 그게. 그러면 30년 당의 대표를 이제 정치를 하고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것을 어느 한 개인이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개인이 하면 돈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때 보통 좋은 지역에 공천 받으려면 얼마 정도 돈 줘야 됩니까? 그 당시에. 과거 우리 사회가 어두웠을 때는 수십억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와. 근데 요새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우리 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할 때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 없이 깨끗했습니다. 본인은 깨끗했는데 그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도 또 돈 다 받아먹었습니다. 이 국회의원 공천을 돈으로 사고 파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대표님이 뭘 결정했냐면은 국회의원 공천 제도를 어떤 당이나 개인이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예비선거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예비선거를 해서 야당과 여당이 거기서 국회의원 나올 사람을 먼저 뽑아서, 미국이 주로 그렇게 합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그렇게 해가지고 본선거를 하면은 공천하는 사람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천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이야. 이해됐어요? 이것을 완성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당시에. 저는 여당의 당대표로서 단 한 명도 제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도 한 명도 제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방해로 이걸 실패하게 된 자,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자, 한번 띄워봐요. 그 당시에 되어졌던 과정을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잘 나가다가 목사님 교회 다 말아 먹으려고 하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교회는요, 역사적 사실과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교회가 선동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은 1200만 성도들이요, 이 기독교는 선동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적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쭉 보면요, 그때부터 위로 올리면, 자, 좀 올려가시면 그때에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된, 여기서 보면 그 이유는 다음에 탄핵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쭉 천천히 보시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지를 날짜별로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대표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공천은 앞으로 한 개인이 할 수 없다. 모든 공천은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보면 청와대에서 결국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줄여서 말하면 이거야. 공천은 내가 할 거야. 잔소리 마. 이래가지고 이한무라고 하는 공천위원장을 내려보내서, 그때 결국은 우리 대표님은 그때 상향식 공천, 민주주의 완성 이걸 하시려고 하다가 청와대가 저렇게 나오니까 결국 대표님이 진 거죠. 그때. 그렇습니다. 졌죠. 져서 결국은 청와대 그런 맘대로 하세요 하고 백지로 넘긴 것이 사실로 나타나 있는데, 맞죠? 백지로 넘긴 건 아닙니다만 아니에요? 청와대 뜻을 많이 존중을 했는데, 그러나
도저히 제가 수용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저 4명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1등한 사람이 8이고 꼴등한 사람이 1인데 1을 공천을 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이 이 공천 제도를 완성해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민주주의 완성을 하겠다 했는데 청와대에서 안 돼, 공천은 우리가 할 거야 해가지고 이한구 공천위원장을 내려보내서 공천을 하기 시작한 걸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 지역구에 어떤 사람이 지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1등한 사람이 있고 8등한 사람이 있어. 근데 4등한 사람인데 1등한 사람을 안 줘버리고 4등한 사람을 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보다 더 이제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하든 말든 뭐 대표님은 보니까 졌어요. 그때 청와대한테 져가지고 그럼 다 마음대로 뭐 알아서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내려오더니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하여 그때 몇 명입니까? 7명? 7명을 당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면 저 같다 해도 내가 30년 정치를 했는데 내가 마지막 민주주의 완성하기 위해서 상향식 공천제도를 내가 주장했는데 넌 나가, 너 오늘부터 당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갔다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대표님이 결국은 당에서, 대표님도 무소속 하셨죠? 아니요, 저는 대표님은 마지막에 당 대표가 제일 마지막 날 경선에 의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에서. 그리고 그때에 이제 사실은 뭐 쫓겨나다시피 한 사람들이 유승민, 또 등등, 이재호 등등 많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나가서 무소속으로 선거를 했는데 당선된 사람이 몇 명이죠? 7명. 7명. 자, 7명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공천을 놓고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하는 꼴 보기 싫어 해가지고 선거를 딱 했더니 122대 123. 그러니까 한석 진 거죠. 그러니까 한석 졌으면 그때 청와대가 깨달아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쫓아내서 당선된, 무소속 당선된 7명을 그 다음날 받아들여야죠. 다시 받아들이면 29대 23이 돼버리니까 이기니까 국회의장을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나간 일이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누구한테로 돌아갔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서청원 의원한테로 갔어요. 서청원 의원요. 대표님은 혹시 안 합니까? 저는 뭐 국회의장 생각 없었어요. 생각 없었고. 전 그러면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 이거야. 되면 탄핵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탄핵이 되어지는 과정에 이 탄핵이 이렇게 되는 과정을 만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인 거예요. 자신.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 목사님, 제가 중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특히 절대로 부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훌륭한 점을 우리가 높이 사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많이 변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변한 건 뭔가 하면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우리가 9시 텔레비 뉴스 보면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공식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를 제외한 모든 시간을 혼자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라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독대를 한 번도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죠? 허태열 장로, 김기춘 실장, 이병기 실장이 3분이 있었는데 이 3분이 다 대통령과 독대를 한 번도 못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불통을 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생활하는 관저가 있는데 그 관저에서 요리하던 김마급이라는 요리사가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일주일에 3, 4일을 아무 일정도 안 잡고 혼자 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조금 병이 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인 제가 아무리 만나줘 해도 안 만나주고 비서실장도 안 만나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매주말 만난 사람은 최순실이었습니다. 그 최순실에게 그 중요한 경찰청장, 국세청장 뭐 이런 사람들 관세청장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최순실이 매주 가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그러한 잘못된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건 또 많지만 잘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탄핵 당시에도 여러분 청와대와 광화문은 지척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 데모를 갖다 하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앉아서 그 함성이 다 들리는 거죠. 다 들리죠. 그래서 이대로는 도저히 국정을 제대로 할 수가, 그때 국정 마비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이대로 가면 탄핵이 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국회에서는 탄핵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가면은 100% 부결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 광화문 데모가 심하게 되니까 이것을 막을 길이 없으니 차라리 탄핵 절차로 헌법 절차로 가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뒤집겠다 이런 판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가가지고 이것이 부결이 될 경우에 촛불 시위대가 더 격하게 시위를 할 것이다. 그럼 그거 막는 방법은 계엄령밖에 없다. 이래서 계엄령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명만 진보고 1명은 중도고 6명이 보수 우파였습니다. 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지명한 사람이 2명이 있었고 우리 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반대하게 되면 이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둘이 우리 당에서 추천했던 사람 1명, 이 3명이 포함한 8명이 전부 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곡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전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잠깐. 이게 저 대표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저는 대표님한테 뭐 밥 한 끼 얻어 먹은 적 없고 또 나는 뭐 대표님하고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한데, 역사를 보면 거짓 위에 세워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짓 위에 서는 국가, 거짓 위에 서는 역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 시위의 선동에 속은 주로 좌파 쪽에 있는 국민들 불쌍하잖아요. 촛불의 선동에 다 속았으니까. 그거와 똑같은 지금 불쌍한 일이 뭐냐? 태극기 집회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탄핵은 김무성이가 탄핵을 만들어서 나라 망했다. 아까 저 소리 지르고 나간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똑똑한 겁니다. 박수예요, 박수. 똑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토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우려를 하면서 뭐냐면, 아, 이거 정강 목사 이제 교회 다 말아 먹으려고 한다. 이제 교회 다 망했다. 다음 주부터 성도를 이제 절반도 안 나오겠다. 좋아요. 난 절반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난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저는 선지자의 사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맞다 해도 내가 하나님 성경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독일의 히틀러한테 100%거든요. 100%. 히틀러한테요, 독일 국민들이 100% 넘어갔습니다. 그때의 신학자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네퍼가 미국에서 자기들 국민들을 깨우려고 들어갈 때 친구들이 너 가면 죽는다.
히틀러한테 잡혀 죽는다니까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 유명한 놈이다. 보네퍼 합니다. 따라해봐요.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자기 고향, 자기 동네, 자기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 결국 잡혀서 감옥에서 순교당했죠.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보네퍼 말이 맞은 겁니다. 저는 지금 보네퍼 같은 지금 심정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사실로 돌아요. 사실로. 무엇으로요? 저는 내가 오늘 이렇게 함으로 또 이미 지난주부터 이렇게 함으로 많은 고난이 내게 올 줄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에 진짜 나는 이 사람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은 진짜 안 좋아하는 하태경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한 것을 지금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그 이등은 뭐냐면 비박은 탄핵을 찬성했고 친박은 탄핵을 반대했다. 이것이 시대의 가짜뉴스입니다. 왜 이것이 가짜뉴스인지 잠깐 멈춰봐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가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는 비박은 탄핵을 어디 가셨나?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미리 드려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님이 주도하는 비박은 탄핵을 주도했고 친박, 소위 말하는 친박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반대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가짜뉴스라는 거야. 이게 올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잘 보라고. 오늘은 올해의 가짜뉴스 탑2 하겠습니다. 그 이등은 뭐냐면 비박은 탄핵을 찬성했고 친박은 탄핵을 반대했다. 이것이 시대의 가짜뉴스입니다. 왜 이것이 가짜뉴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공개적으로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김무성 전 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 날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개 주장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진실이 아닙니다. 탄핵을 최초로 공론화시킨 사람, 탄핵 절차를 밟자고 해서 탄핵하자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바로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이요. 11월 4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능력 말고 탄핵하자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 김진태 의원이 주장할 때 의총장에서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김진태 의원 생각은 탄핵 절차를 밟으면 기각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탄핵 절차를 당당히 밟자고 했던 겁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주장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을 공론화하는 데 대한 금기가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친박에서도 탄핵을 이야기하니까요. 다른 쪽에서도 탄핵이란 말을 감히,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강경 친박이라고 하는 김진태 의원이 탄핵하자고 막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탄핵이 수면에 부상을 하고 공론화돼 버린 겁니다. 11월 10일자부터는 11월 9일인데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대통령 하야는 있을 수 없다. 차라리 탄핵을 하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내에서는 청와대에서도 김진태 의원 혼자 탄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탄핵 절차를 밟는 걸 원하는 모양이다. 자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에 청와대도 탄핵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자신하니까 대통령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탄핵 이야기가 전면화된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김무성 대표가 11월 13일 날 탄핵 공개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치 탄핵 실적에서 저도 포함됐죠. 비박에서만 탄핵 이 사건에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제일 처음 이 물꼬를 튼 책임은 청와대
와 강성 친박인 김진태 의원한테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럼 탄핵 표결은 왜 됐냐? 이것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친박 핵심들이 그 국회에서 탄핵 표결 물꼬를 텄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11월 29일입니다. 친박 8인당이 여기 보십시오. 핵심 친박들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퇴진 건의키로 친박 핵심들이 28일 날 회동을 합니다. 이때 회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서청원 의원, 정가변, 최경환, 홍문종, 유기준, 정우택, 윤상현, 조원진까지 있습니다. 지금 대한애국당 하시는 이 8분이 친박 8인방이에요. 핵심 8인방. 박근혜 대통령 명예퇴진을 건의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친박까지도 합세를 했으니까요. 퇴진하라고. 12월 1일 날 4월 퇴진, 6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당론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친박 비박할 것 없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당시 전진석 원내대표하고 몇 지도부가 청와대를 찾아갔죠. 이게 당론입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나는 못하겠다. 국회가 일정을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퇴진, 물러나는 거는 기정사실화됐고 퇴진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자진하야하거나 아니면은 탄핵 절차를 추진하거나. 근데 자진하야하는 거는 거부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탄핵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12월 6일 날 탄핵 소추안 그러면 자유투표를 하자라고 친박도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상정이 된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마치 탄핵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친박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탄핵에 동조를 한 겁니다. 그분들도. 근데 이런 사실을 지금 숨기려고 하는 거죠. 뭐 탄핵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함된 거 뭐 좋습니다. 저를 실적이라고 부르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공평하기 위해서는 비박 탄핵 실적뿐만 아니라 친박 탄핵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당장 김진태 의원이 탄핵하자고 처음 물꼬를 텄고 아까 친박 핵심 8인방이 명예퇴진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에 건의하면서 당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역사까지 왜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 무대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이 누구냐. 비박들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은 청와대하고 친박 아닙니까? 최순실 그거를 통제해야 될 책임이 사실상 권력을 실질적으로 휘둘렀던 사람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친박 진영에서 자기들 면죄부를 받으려고 역사를 왜곡하지 맙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이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헌재에 불복하는 겁니다. 사실상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보수라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곳입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탄핵 실적 친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누군지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은 그때 막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저도 그때 온 막 난리를 치고 해서 청와대 막 진입한다고 할 때에 그때의 당에서 이제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정진석 의원입니까? 예, 하고 또 그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두 분이 우리가 가서 지금 세상이 다 뒤집어지게 생겼으니 이대로 갔다가는 결국은 4.19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진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끌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위해서 자진 4월 달에 자진 하야를 해야 이 나라가 안정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건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 건의를 대표님이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그런 다수의 당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건의하러 간 거죠. 건의하러 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정현, 정진석 두 그야말로 박근혜 신복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갔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야는 할 생각이 없다. 하야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정진석 대표 그럼 이대로 두면은 국회에서 탄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는 걸 말리지 않고 친박을 통해서 말려도 되고 또 대표님을 불러가지고 탄핵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에서 일정을 잡는 대로 하라고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그때 생각에 탄핵을 국회에서 결의를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뭐 적극적으로 말하면 앉아서 기다린 겁니다. 그렇죠. 원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김무성이가 탄핵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거는 대표님 한 사람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고 역사가 거짓에 서버리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가 빨리 예수한국, 따라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 일을 해내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짓으로부터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 거짓은 촛불의 거짓으로부터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탄핵이 김무성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거 거짓이야.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탄핵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했다고 봐야 돼요. 원했다고. 이유는 뭐냐? 헌법재판소에 가면 그것은 뒤집어질 것이다. 이게 사실인데 지금 국민들이 거짓에 이거는 히틀러한테 빠진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민족을 건져내야 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